패급 선임과 패급 차량. 시계가 와치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려요. 포카 안녕하세요. 오늘도 군대 썰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저에게는 부대 내 탑 오브 탑 패급 오브 패급. 패급이라는 건 이제 일을 잘 못하고 눈치도 없고 인간관계가 박살이 난 사람들 보고 패급이라 그래요. 보통은 일 못하고 말 잘 못 알아들으면은 패급으로 분류됩니다. 탑 패급 오브 패급. 불리는 개망난이 맞선님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맞선님이야 패급이 비교 많이 됐겠는데, 야 네 후임은 잘하는데 너는 뭐하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패급 선임이 시계가 와치님을 싫어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잠시 그의 패급으로서의 자질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처음 전출 왔을 때 우연히 선임들이 담배를 피우며 자기들끼리 운전병이 두 돈번 무섭다고 징징대며 의병전역 쌉가능? 인정? 응응? 이라는 농담을 하는 걸 듣고 진짜로 수송관에게 달려가 투돈반이 무서워요. 투돈반 무섭게 생겼어요. 징징징징 했다가 재떨이로 뚝배기 맞을 뻔한 1병 4호봉까지 기량평가 0포인트 0점 받고 맏맛 후임보다 늦게 운행 나간 일. 맏 후임인 저와 2달 차인데 제가 맏 후임과 2달 차이니까 4달 차이네요. 4달 차이 후임보다 운행을 늦게 나갔어. 운전병인데 야 이건 자존심 이건 개박살 났는데. 첫 운행에서 졸음운전하다가 민간인 차량하고 접촉사고 내어가지고 무사고 3000일 기록 경신 일주일 전에 바로 깨뜨린 일. 엔진 오일 보충하고 뚜껑 안 닫고 그대로 주행해서 엔진 다 태워먹은 일. 야 이건 미쳤다. 엔진 붙으면은 버려야 돼. 답도 없어 저거 이제. 야 언제 저거. 빡친 행보관이 수송부 행정병이나 하라고 보냈더니 부품 주문할 때 와셔만 60박스 주문한 일. 두 돈반 타이어 4개를 주문하라고 했는데 와셔를 60박스 주문할 수 있는지 여전히 미스테리. 와셔가 뭐냐 하면 보트하고 너트하고 그리고 그 고정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사이에 너트라고 하는 그 동그랗게 뚫려 있는 거 있죠. 뱅글뱅글 돌리는 부분. 볼트는 이렇게 뒤에 그 육각이나 팔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길쭉한 모처럼 생긴 게 볼트고, 너트는 구멍이 있어서 동그래가지고 이렇게 동전처럼 생겼는데 가운데 구멍 뚫려서 프라르르 이렇게 도는 그걸 넣어가지고 이렇게 껴서 돌리는 그게 이제 너트예요. 너트하고 볼트 사이에 고정시켜야 되는 보통 무슨 쇠나 아니면 판이 있는데 그 판 앞쪽에 너트 바로 뒤, 너트와 판 사이, 너트와 고정시켜야 되는 물건의 사이에 와셔라는 걸 끼면 너트가 외부 충격이나 아니면은 그런 뭐 진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잘 풀리지가 않아요. 간혹 가다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시동을 걸고 이러면서 진동이 계속 있으니까 차에 있는 웬만한 모든 너트 볼트는 결속을 와셔를 꼭 껴서 결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C자형인데 이거 O자인데 끝에가 잘려 있고 살짝 비틀어져 있는 약간 스프링을 그냥 동그랗게 잘라놓은 것 같이 생긴, 그렇게 약간 납작하게 생긴 그런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그걸 60박스를 주문했으면 이 부대가 망해고 세계가 멸망을 2번 한 뒤에도 그렇게 쓸 일이 없어요. 그 이후까지 와샤를 많이 잃어버리기는 하나 60박스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친 사람이다. 행정반에서 쫓겨나서 다시 운전병으로 복귀한 다음 영내에서 시속 70km 밟다가 산책하던 대령한테 찍힌. 영내에서 70km면은 두 돈반이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을 낸 건데, 두 돈반이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이 80 나오거든요. 물론 리미트 풀면은 뭐 100, 110까지도 나가긴 하지만 영내에서 70은 미쳤지. 내리막길 그냥 밟았나 봐. 글로 다 적을 수 없는 패급 오브 패급의 대향연이었죠. 이 사건은 이게 지금까지 이게 그냥 패급의 자질을 설명하기 위해서만 나온 일들이야? 야 여기 있는 것들만 다 썰로 풀어도 이거 썰랑썰레 배부르겠다. 야 이 사건은 이 패급 선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건사고는 아니고 그냥 패급의 소소한 일탈의 이야기입니다. 패급의 소소한 일탈이라고 하면 보통 심각해져요. 마탱이 간 거야. 때는 여름이 지나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던 시절 가을이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꽤나 쌀쌀했지만 아직 낮에는 상당히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시기에 한 막사 건물에 펌프가 고장이 났습니다.
펌프가 고장나자 샤워기, 변기 등 물을 사용해야 되는 모든 시설의 사용이 중지되었고 행보관은 급한 대로 막사 옥상에 비치된 물탱크로 이를 땜빵 치려고 했죠. 비상용 물탱크가 있어서 여기에 물을 채워놓으면 펌프 없이도 어느 정도 물이 나오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집들 구조가 다 이랬어요. 옛날 집은 아파트가 없고 옛날에 뭐 한 2, 3층짜리 그런 주택들일 때는 그 옥상에 항상 큰 그런 저수조 탱크가 있어서 펌프로 갔다가 평상시에 거기다가 수돗물 채워놓고 그리고 보통 때 이제 샤워하거나 음식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물 틀면은 수압이 아주 세게 팍 나오게 그런 식으로 돼 있었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물탱크는 비어 있었고 결국 이 물탱크를 다시 채워야 됐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수천 리터나 되는 물탱크를 채운다는 건 어림도 없는 일이죠. 당연히 행보관님은 수송부로 급수차를 배차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급수차,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저희 부대 수생부 차량은 제가 입대하기 몇 년 전부터 전체를 신차로 교체하였고 이 덕분에 제가 전입을 갔던 시점에서 상용 차량의 5년 이내 군용 차량은 몇 대를 제외한 3년 이내라는 미친 연식을 자랑했습니다. 와, 근데 이러면은 개빡센 게 차량을 계속 미친듯이 갈고 닦아야 돼요. 더 닦아야 돼. 아유, 그거 한 20년 돼서 조금씩 이제 고장날만 하지라는 게 통용이 안 돼. 야, 신차를 고장을 내? 이러고서 더 혼나. 이 수교에서 몰았던 폐급 두돈반 따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개쩌는 신형 신빙 두돈반의 위력에 감탄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급수차는 그 몇 대의 예외에 들어가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연식이 제 나이와 비슷했으며 사실상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차량으로 반납되기 취급을 받는 물건이었죠. 제가 군 생활하는 내내 이 차가 움직이는 걸 본 건 5번이고 정비라고는 유일하게 2주에 한 번 주간 정비 목적으로 시동 한 번 거는 게 전부였습니다. 당연히 사이드, 브레이크, 기어, 전부 다 멀쩡할 리 없는 말 그대로 폐급 그 자체였죠. 그리고 이 차는 썩어버린 엔진 탓에 시동을 걸면 RPM이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푸르르르르륵 하고서 소리가 함께 시동이 꺼져버리는 관계로 속칭 훅갓이라고 하는 엑셀을 계속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왱왱왱왱왱 이렇게 밟아주는 거예요. 계속 엔진에다가 계속 연료를 주입시켜주는 거지. 악셀레이터를 살짝 밟은 상태로 시동을 걸어 RPM을 강제로 높인 뒤 스로틀 밸브를 당겨서 RPM을 1200 언저리에 고정시켜놓고 15분 공회전을 해야만 간신히 시동이 걸린 채로 유지가 되는 개패급 쓰레기 개싼 차량이었습니다. 출발 과정은 더 거지 같은 것이 기어를 넣고 클러치를 밟는 상태에서 엑셀을 꽉 밟아 RPM을 순간적으로 2000 이상 올린 다음에 RPM이 떨어지기 전에 한번 빵 하고 출발하지 않으면 시동이 바로 꺼졌죠. 개 진짜 완전 쓰레기구나. 이거 비파워였겠는데? 파워 없었겠는데? 무파워였겠는데? 당연히 이 차를 몰도록 허락된 사람은 분대장을 포함한 몇몇 소수의 분대 A급 운전병, 그 중에서도 상병급 이상인 인원들 뿐이었고 만약 본인이 1병인데 이 차의 시동 거는 법을 배운다면 그건 곧 자신이 S급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와 제 동기들은 이 케이스에 들어갔는데 제가 S급이라 그랬던 게 아니라 마사님이 개패급이니까 너네라도 배워라는 식의 의미였죠. 행보관이 수송부로 전화를 했을 시점 수송부에는 이 차를 움직일 수 있는 병사는 수송부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희 분대장은 2등병 머시기 교육에 수송부 막내들과 함께 간 상황이었고 저는 응급대기 운전병으로 의무대 파견 중이었으며 제 동기 한 명은 유격대 파견, 다른 동기는 휴가를 낸 상태였죠. 그리고 간부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정비 담당관님만이 이 차를 시동을 걸 수 있었는데 무슨 차가 무슨 선택받은 사람한테만 무슨 그걸 주는 것 같네. 전문하사가 소형 차량 운전병이었고 수송관은 귀찮다고 안 했어. 당시 뭔 회의였나 어디에 참석한 상태였기 때문에 배차계원이 행보관에게 지금은 운전병이 없어 힘들고 잠시 후 분대장이 복귀하면 배차를 추가해서 전화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응급실에 짱 박혀서 의무병 막내들이 교보제로 사용당하고 있었죠. 부목을 내렸더니 내 몸을 나무에 묶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한창 2등병들에 의해 강제로 역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아든 의무병은 저에게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통신보안 수송부 상병 김투수입니다. 투수야. 전화를 건 사람은 정비병이었습니다. 그는 수송부의 아크 엔젤로 불리는 사람으로 대천사야? 운전병들의 그 어떤 사고를 내더라도 차를 박살내더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괜찮아? 안 다쳤어? 운전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지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대천사, 생불이었죠. 그런 정비병에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무서웠어. 너 지금 빨리 수송부로 내려와. 저는 큰 사고가 일어났음을 그리고 짰댔음을 지감냈고 최대한 빨리 부목에서 풀려난 뒤 수송부로 미친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역내 시속 제한 속도 30km로 달렸지만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급수차였죠. 저희 수송부는 대략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고지가 있고 급수차가 있고 수송부가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순찰로 이렇게 급수차가 어쨌든 수송부가 중간에 있는데 그 위에 맨 꼭대기에 주차가 돼 있고 밑으로 내려오면 순찰로가 있고 담벼락이 있어. 야 이걸 이렇게 세로로 해놨어. 씨. 사진 어떻게 돌리지 안 돌아가. 편집자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쵸 편집자님?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수송부는 전체적으로 경사로이고 급수차는 그 경사로 꼭대기 살짝 뒤에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운전 교육 중 주차할 때 사이드를 왜 걸어야 하는지 교육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드를 풀면 알아서 가속이 되는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 곳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급수차는 제자리에 없었고 그 반대편 담벼락에 그대로 박살나 있었습니다. 안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뻔했죠. 그렇게 한창 이등병들에 의해 강제로 역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와중에 응급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곧바로 전화를 받아야 하던 의무병은 저에게 수화기를 넘겼습니다. 통신보안 수송부 상병 김투수입니다. 투수야, 씨바. 너 지금 빨리 수송부로 내려와. 저는 큰 사고가 일어났음을 그리고 잣댔음을 직감했고 최대한 빨리 부목에서 풀려난 뒤 수송부로 미친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물론 그래봐야 역내 시속 제한 속도 30km로 달렸지만 도착하기 전부터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급수차였죠.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수송부는 전체적으로 경사로이고 급수차는 그 경사로 꼭대기 살짝 뒤에 경사진 곳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사로는 그렇게 심한 편은 아니었지만 운전 교육 중 주차할 때 사이드를 왜 걸어야 하는지 교육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이드를 풀면 알아서 가속이 되는 정도의 각도가 나오는 곳이었죠. 제가 도착했을 때 급수차는 제자리에 없었고 그 반대편 담벼락에 그대로 박살나 있었습니다. 안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난 건지 뻔했죠. 잠시 시간을 뒤로 돌려 배차계가 행보관의 배차 신청을 받던 시점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제 맞선님이 우연히 행정반에 어슬렁거리다가 그 전화 통화를 듣게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이 들은 게 맞는 건지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못 들은 척할 텐데 그 패급은 그것도 일반 패급이 아니라 패급계의 레전드, 패급 오브 패급, 패급 킹이라고 불리는 그분은 망각 개선을 안 듣습니다. 그의 논리회로는 너무나 단순했죠. 급수차는 A급 운전병만 몰 수 있다. 나는 패급이다. 내가 급수차를 몬다면 난 A급이다. 그러므로 급수차를 한번 몰아볼까? 프로피! 이 초등학생 계획표에 써놔도 선생님이 미쳤냐고 할 만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제 패급 맞선임은 수송부 한쪽 끝에 주차된 급수차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동을 걸 수 있을 리 없었죠. 그는 어떻게든 시동을 걸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냈고 언젠가 어깨너머로 들었던 훅가시를 생각해냅니다. 그는 대충 알고 있던 지식을 총동원하여 엑셀레이터를 끝까지 꾹 밟고 배터리 스위치를 올린 뒤 스타팅 모터를 켜버립니다. 모터가 돌아가는 순간 엔진은 미친듯한 울음소리를 내었고 RPM은 순식간에 레드존까지 치솟았으며 진술서에 적힌 바에 따르면 티링! 팅! 콕콕콕콕콕콕콕 하는 소리와 함께 급수차가 미친듯이 힘으로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아마 운전병이나 정비병으로 복무하신 분들은 사회에서 트럭을 운전해보신 분들은 기어 브레이크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보통 겨울에 하는 것으로 한겨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워놓으면 브레이크가 얼어서 손상되기 수 있기 때문에 대신 기어를 넣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역할을 대신하도록 하는 거죠. 오르막에선 1단, 내리막이면 후진. 하지만 겨울철이 아니더라도 이 기어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차량이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나 저희 급수차처럼 썩을 대로 썩은 사이드가 거의 걸레적이 된 경우에는 해당했죠. 당연히 급수차에는 기어 브레이크가 걸려 있었고 이는 곧 전진 기어가 들어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제 맞선님은 엑셀을 끝까지 밟은 상태에서 기아가 1단에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사이드가 풀려있는 차량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모터가 돌기 시작함과 동시에 RPM이 미친듯이 올라갔고 썩을 대로 썩어버린 브레이크를 무시한 상태로 앞으로 튕겨나갔으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더 발생하는데 급수차가 경사로를 따라서 가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1단으로 설정된 기아 때문에 엔진 브레이크가 걸렸지만 여기서 처음에 났던 티링탕탕탕 소리가 무엇인지 밝혀집니다. 산발이 나갔구나. 바로 산발이가 박살난 거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아를 잡아줄 부품까지 박살이 나자 기어는 자동으로 풀려버렸고 더 이상 엔진 브레이크마저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브레이크 에어 부족으로 패드 마모로 작동하지 않는 브레이크 그리고 군용차 특유의 미친 무게 덕분에 급수차는 미친 듯한 힘으로 가속을 받기 시작했고 그대로 수송부를 가로질러 순찰로를 뛰어넘은 뒤 담벼락을 종이장만을 찢어버리고 영해로 착륙했습니다. 아예 밖으로 나갔어? 이 어이없는 상황은 이등병들을 이끌고 수송부로 복귀하던 분대장, 흡연구역에 옹기종기 모여있던 타 분대원들, 화단에서 물을 주던 수송관이 지켜보고 있었고 처음에는 과속한다고 혼내려고 수송관이 말하려던 순간 날아오르는 급수차를 보고 할 말이 잃었고 그냥 사고 말고 저 새끼가 차 끌고 타령했다고 보고하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유튜브로 이 썰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 저를 닮은 딸을 낳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시계가 와치님이 본인을 비하하며 구독과 좋아요를 갈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게가와치님이 유튜브 써랑썰레 글이 좀 자주 올라가시는 분이에요. 재밌게 아주 잘 써가지고 그 수송부에 있으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걷거나 뭐 장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장비 없이 그냥 이동하거나 이런 거랑은 완전 다르게 뭔가 인간이 뭔가 조작을 해서 엄청 무거운 몇 톤이 나가는 그런 자동차들을 막 끌고 다니고 이래야 돼서 진짜 별의별 일들이 다 있는데 운전병 그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차로 갔다가 뭐 받고 이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부대에서 그 운전 교육하고 그럴 때 보면 운전 교육하는 그 차 그 부대 내부 아스팔트를 이렇게 돌면서 뺑글뺑글 돌면서 운전 교육을 하는데 보통 코너에 있는 그 가로등 같은 코너에 있는 그런 가로등들은 밑에 보수가 개빡세게 돼 있어요. 쇠가 한 4장 정도 붙어 있는 한 4겹 정도 3겹 정도 붙어 있는 그 정도로 보수를 미친 듯이 해놨는데 이게 애들이 좌회전 때리다가 이 조향장치의 각을 생각을 못하고 두돈반이 보통 아무리 끝까지 돌려도 여기서 이렇게 돌지 않아. 좀 이렇게 넓게 돌지. 근데 그런 걸 이제 차 폭이나 차 크기 이런 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자기 몸뚱아리만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이 차 폭이나 이런 걸 계산을 안 하니까 그냥 그러고서 좌회전 돌다가 그 서있던 가로등 그냥 부시려 먹고 그리고 뭐 차량대에 있는 이런 막 이만한 굵은 이거 뭐 아시바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막 그냥 통짜 주물로 짠 이만한 빔으로 돼 있는 그런 기둥 그런 기둥 막 이렇게 그냥 기역자로 접어버려 그냥 후진해가지고 패급 오브 패급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운전 미숙에 의한 그런 일들이 많아서 운전 수송부에 계시고 그런 분들은 항상 긴장해야 돼요. 내가 운전을 잘하고 나는 정확하게 하니까 안심하고 있으면 안 돼. 저 선임처럼 본인이 의도하지 않게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서 바로 영을 타령을 할 정도로 저렇게 벽을 부시고 나갈 정도로 저런 행위를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가. 그래서 장비 특히나 막 탱크나 엄청 큰 사람이 진짜 조금이라도 부딪히면은 막 어디가 부러진다든지 못해도 막 진짜 타박상으로 인해서 몇 주간 쉬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큰 거대한 그런 장비들을 운용하시고 그런 분들은 항상 손 조심하고 그리고 주위 환경 조심하고 항상 이게 날 서 있어야 돼. 조심 안 하면 큰일 나 진짜. 군용트럭 어느 회사 만드냐고요? 어느 회사에서? 저 옛날에 있었을 때는 옛날 한 20년 전 차량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30년 전 차량 35년 전 차량 이런 차량들이 대우 엔진 얹어져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신형 두돈반이 기아에서 만든 걸로 기억해요. 엔진들이 대우 엔진인가 그랬는데 그 옛날 20년 전 30년 전 차들 무파워라 해가지고 1980년도 때 차량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78년 뭐 이때 차량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차량들 대부분 듣기론 군무원님들 옛날 차들은 엔진을 어선 엔진을 그리고 넣었다. 배에 들어가는 엔진 배 엔진들이 아주 튼튼하고 아주 짱짱하거든. 그런 어선에 들어가는 그런 엔진을 차에다가 박아넣었기 때문에 힘이 개좋다. 실제로도 힘이 되게 좋아요. 두돈반이 대우라고 해가지고 뒤쪽에 후륜까지 전부 다 나오면 원래 전륜 차량인데 후륜까지 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전륜 차량 맞나? 후륜 차량인가?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다. 아마 후륜인가? 여튼 대우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둥글둥글한 게 있는데 걔네가 이제 결속이 돼서 그 대우의 기어가 맞물려가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튼 모든 바퀴가 같은 속도로 같은 동일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 속도로 돌아가면서 그 정도 그 운동량으로 움직여서 그 올라갈 수 있는 등판 능력이 45도인가 40 몇 도인가 38도였나 40 몇 도였나 그럴 거예요. 그게 그냥 40 몇 도라 그러면은 그냥 이게 뭐 요만큼이네 뭐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요렇게 돼 있는 게 이게 40 몇 도 되는 이게 38도 40도 이게 되는 이 각도가 한 100m 이어져 있다고 생각해봐. 절벽이야 절벽. 보통 여러분들 그 뭐 어디 공항 같은 데 갔을 때 아마 느껴본 적 있을 텐데 급격하게 이렇게 지하로 파놓은 그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와 완전 막 이렇게 절벽처럼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막 거기 사람들이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어. 막 엄청 가파라. 그래서 야 어지러울 정도다 개가파르다 막 이러는데 재 보면은 한 25도 20도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두돈반은 등판 능력이 40도니까 40도가 넘으니까 웬만한 우리나라 험지에 있는 산들은 다 넘어 다닐 수 있는 거지. 대우만 집어넣으면 다 들어가요. 패급 듀오가 펼친 타령썰 패급 듀오가 펼친 타령썰 잘 들어봤습니다.
지옥에서 사탄을 털어먹고 나온 개패급 병장썰.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 썰은 우선 4부작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인 이 영상이 반응이 좋을 경우 이어서 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샤운티클님이 좀 길게 뽑았더라고요. 무슨 소설 책 마냥. 저는 공군부대 운전병 출신으로 작전 차량 중대에서 복무를 했죠. 우리 그 썰랑썰레 공군들이 참 이야기가 많아요. 우리 중대에는 전설로 전해져 내려오는 최악의 병장, 사탄을 속이고 돌아온 미친놈 등으로 명칭으로 불리는 무친 병장이 하나 있었죠. 이하 이병장이라고 서술하겠습니다. 이 인간은 그야말로 미친놈이 똑똑하고 운이 좋으면 어떻게 되는지의 의문을 단번에 풀어주는 표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우리 부대의 구조를 설명해야 되는데, 부대는 단급이며 부대 외곽을 50km의 속도로 삥 돌았을 때 다 도는데 25분이 걸리는 그 정도로 큰 부대입니다. 부대 가운데 활주로가 있고 그 활주로를 보호하듯 부대 시설이 삥 둘러져 있죠. 이 활주로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간부나 장교조차 제대로 인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중대의 사무실과 생활관은 이 활주로 안에 있었고 그에 따라 많은 부조리들이 존재했죠. 짬이 낮을 때는 온갖 부조리를 다 당했지만 짬이 높아지고 나선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누리지 못한 비운의 사나이 바로 이병장. 들은 바에 의하면 이병장은 선임에게 맞으면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중대는 활주로 안에 있는 만큼 저녁 점호도 아침 점호도 전화로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전화로 해? 점호를? 일지가사에게 전화가 와서 주의 상황을 들으면서 그것이 점호의 끝이었죠. 평일이나 휴일에도 간부가 근처에 안 오는 생활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조리가 있을지 말 안 해도 뻔합니다. 이병장의 보직은 조종사 출동 차량 운전병, 병사 중에는 우리 비행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인데, 이 보직이 단 2명이 하는 보직인데, 이병장이 근무 맞선임에게 돈도 뜯기고 먹을 것도 사다 바치고 맡기도 하면서 생활하다가 드디어 코드1 최선임이 되었지만 부대가 선진병영화 돼버렸죠. 자기가 이제 갈굴 때가 됐는데 이제 갈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은 이 인간이 타락한 원인에 여기에 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조종사 출동차 운전병의 일은 매우 험하며 매일 새벽에 일을 나가는 힘든 보직인 대신 병사로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누렸는데, 우선 매일 같이 살 부대 끼며 생활하는 것이 최소 중위, 대령이나 원스타 만나는 일도 많았죠. 휴지 전화기를 근무 시간에 휴대할 수 있었고 차량을 자기 멋대로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부 불가능해졌죠. 이런 권력들은 이병장의 수많은 계획의 밑거름과 대들보가 되는데, 선임들에게 듣기로는 이병장은 수송대대의 배정을 받으면서부터 뭔가 비범함이 느껴지는 미친놈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군대에 들어온 지 4달도 안 지난 이 햇병아리 이등병 놈이 어디서 알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주임원사님께 전 작전 차량 중대에 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SQ 조종사 출동 차량 근무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조종사 출동 차량 TO가 때마침 딱 비어있을 때였죠. 조종사 출동차, 버스구나. 조종사 출동 차량을 고생하는 보직 넘버 1이었고 공군 운전병으로 꿀단지를 들고 와서 그 꿀단지를 바닥에 버리는 보직이나 마찬가지인 보직이었습니다. 당연히 기피 대상인 보직을 자기가 하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이병장은 그렇게 꿀단지를 내다 던지고 당당히 작전 차량 중대에 입성했습니다. 당시 근무 맞선임도 자신의 힘든 업무를 이병장에게 던질 수 있으니 이병장이 SQ가 되기 전까지 무척 잘 챙겨줬다고 하더라고요. 이병장이 작차에 들어간 지 한 달, 작전 차량 중대는 비상이 걸립니다. 그날은 법정 공휴일이었죠. 이병장의 어머니께서 면회를 오셨고 우리 부대 법정 공휴일에 4촌 이내에 친지가 면회를 오면 외출 신청으로 최대 이틀까지 밖에 나갈 수 있었죠. 하지만 이병장은 선임들의 눈치에 외출 신청은 단 하루만 하였고 다음날 영내 면회를 하기로 하고 영외자 숙소에서 어머니와 같이 하룻밤 보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날의 외출이 끝나고 복귀한 이병장을 영외자 숙소까지 안내하려던 우리 중대의 다른 선임인 어떤 장면을 보고 경악하고 마는데, 그건 바로 당시 이병 나부레팅이었던 이병장이 BX 앞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원스타가 직접 운전하는 단장 전용 차량 뒷좌석에 앉아 영외자 숙소까지 의전을 받는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지기 직전 우리 대대 대대장이 단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통화 내용은 대충 나 단장인데 수송대대에 이땡땡미 이병 있지? 내일 외출시켜줘 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수송대대는 발칵 뒤집어졌죠. 우리 대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대의 병사, 간부들이 보는 앞에서 단장이 직접 단장의 전용차 뒤에 뒷좌석을 열어서 이병장과 그의 부모를 태우고서 단장이 직접 운전하는 영외자 숙소로 향했으니까요. 다들 이병장의 정체가 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병장의 외출 소식은
즉시 우리 수송대대에 보고체계에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의 귀에 전달되었고, 당시 당직사관은 영외자 숙소에 있는 전화기에 전화를 걸어서 이병장에게 직접 외출증을 전달한다고 하였지만 이병장은 자신이 다음날 직접 받으러 가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거절했다고 합니다. 개념 있는데? 그리고 이병장은 특별 외출 허가를 받은 당일 우리 선임은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목격하는데, 아침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갔는데 선임 앞에 단장님이 전용 차량에 나타났고, 차량을 향해 경례를 한 선임은 식당에 들어가려는 중 전대장 대령들과 간부들이 갑자기 식당 앞으로 모이는 장면을 목격하는데, 그리고 단장님의 차량이 식당 앞에 멈추더니 단장이 내려서 뒷좌석에 있던 이병장과 그의 어머님을 내려드리는 겁니다. 뭐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당장이 직접, 그것도 단장님이 사모님까지 있는 차량에서 뒷좌석을 떡하니 차지한 이병장의 정체에 대해서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이병장은 행복한 외출을 마치고 생활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선임들은 모여서 지금까지 없었던 자상한 목소리로 이병장에게 도대체 단장과 무슨 관계야? 너는 뭐야? 하고 물어봐왔고, 이병장의 입에서는 사건의 진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이병장이 첫날 외출을 끝내고 어머님과 부대에 들어와서 복귀 보고를 한 뒤 밤에 영애자 숙소에서 TV 보고 어머니 폰으로 게임하면서 간식을 먹을 과자와 컵라면 등을 구매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BX의 병사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필승! 이라고 외치더라는 겁니다. 이병장이 병사들이 경례하고 있는 방향을 바라보니 웬 후줄근한 추리닝 입은 아저씨가 한 명 서 있었고, 이병이었던 이병장은 그 사람이 그냥 한 상사쯤 되나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당시 군기가 잔뜩 들어간 이병장은 우렁찬 목소리로 경례했고, 추리닝 아저씨는 이병장의 마크에 노란 견장을 보고서 이내 손에 들고 있던 컵라면을 보고 이등병에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견장찬 이등병은 선임병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네는 혼자 왔나? 이병장 아닙니다. 어머니와 함께 왔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어머니와 컵라면을 사고 있어? 보통 병사라면 간부인 게 확실한 이분께 그저 간식을 먹기 위해 컵라면 사고 있다고 말을 했겠지만, 머리가 돌아버린 이 병장은 보통 사람과 전혀 다른 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실수로 내일 외출 신청을 안 하여 영내 면회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어머님과 함께 먹을 밥이 없습니다. 제가 2등병이라 돈은 없고 다 컸는데 어머님의 돈을 쓰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 안에서 배가 찰 만한 걸 골라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야, 순발력 봐. 그 말을 들은 추리닝 아저씨가 이병장을 마치 효녀 심청이 보듯 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나지막히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일 나갔다 와. 잘못 들었습니다. 이병장은 자신도 잘 모르는 추리닝 아저씨가 저런 말을 하니 엿됐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간부도 아니고 타대대 간부인 것 같은데 그럴 권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병장은 똥마려운 강아지 표정으로 추리닝 아저씨에게 자기 혼자서 우리 병사 많이 긴장했구나라는 표정으로 BX에서 전화기를 들더니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이병장은 이 사람 뭔가 끝발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생각이 났고, 그 아저씨 입에서 나온 단 한마디, 나 단장인데 수송대대 이땡땡병 이병 있지? 내일 외출 보내줘. 그렇습니다. 이 미치도록 운이 좋은 이병장은 부대에 들어온 지 한 달 만에 단장의 눈에 띄어서 공짜 외출을 하러 가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이병장 덕에 당시 영내 면회하고 있던 사람들 모두 영외 외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형평성 때문에요. 하지만 이 일은 아주 작은 것에 지나지 않았죠. 당시 BX 병사였던 사람을 친구로 둔 우리 대대 선임의 말에 의하면 단장님이 이 땡땡 병장에게 외출을 주는, 그럼 오늘 잠은 영외자 숙소에서 자는 건가?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일반 2등병이라면 정체를 알고 나부터 얼어버려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병장은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예 그렇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를 구매 후 영애자 숙소로 향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단장님은 혼잣말로 영애자 숙소가 걸어가기는 꽤 멀 건데 라고 이병장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신이 제대로 된 정상인이라면 괜찮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씩씩하게 말했겠지만, 당시 그 자리에 있던 BX 병사 말에 의하면 돌아버린 이병장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단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바로 몇 주 전에 혹시 뭘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등병인이 훈련을 받고 있었겠지. 네, 맞습니다. 저는 바로 몇 주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소에서 받은 마지막 훈련이 바로 행군입니다. 단장님의 병사는 겨우 몇 킬로 걷는다고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어머니는 여성이시고 또 군인이 아니니 저희 어머니만이라도 혹시 편하게 갈 방법이 있겠습니까? 진짜 이 말을 제가 들었을 때 100% 샹구라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 나간 이등병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하나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대로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말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단장이 직접 이병 나부랭탱이의 택시 기사 노릇을 2번이나, 그것도 한 번은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해줄 정도로 무엇인가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기억하십니까? 이 땡땡 병장은 훈련소에서 다리 환자였다는 거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새끼는 행군 열애였습니다. 왜냐하면 행군 코스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어쨌든 못 믿어서 선임들이 그 사건 당시 자리에 있던 사람들 찾아가서 확인했는데 단어가 조금 틀릴 뿐 90% 이상 이병장의 말과 동일했다고 하네요. 제정신이 박힌 인간이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만, 이병장 전설의 프롤로그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아직 몰랐습니다. 그의 전설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2편에서 계속. 지난 글에 이어 긴 글을 한번 남기게 되었습니다. 1편 아직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어둠의 제갈량 검색하셔서 개보고의 썰랑썰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1편에서 부대에 전입해 오자마자 원스타의 전용 의전 차량 상석에 앉아서 드라이브를 했었던 우리의 이병장은 과연 떡잎이 푸르다 못해 아주 썩어 문드러져 버린 사람이었죠. 그의 일대기에는 큰일과 소소한 작은 해프닝으로 분류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렇게 뽑아먹을 썰이 많은지 오늘날에 이뤄서야 그 미쳐버린 병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그 소소한 작은 해프닝에 대해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병장과 마투임의 만파식적 정도일 겁니다. 만파식적이 뭐죠? 이것은 아주 사소한 해프닝이었는데 제가 군대에 오기 전에 벌어졌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병장에게는 이병장과는 전혀 다른 타입의 또라이 마투임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지금부터 송일병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송일병은 이병장의 마두임으로서 부대원들에게 가장 등신 같은 후임과 등신 같은 선임을 고르라고 하면 당연 1위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미친 자 1위를 고르라고 하면 전대대선 간부까지 이병장을 가리키겠죠. 이병장으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는 송일병은 너는 이병장보다 기억력이 좋으니 자신이 모르는 일은 이병장이 가르치지 않은 것이다. 시작부터 뭔 말인지 모르게 말도 안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고 있는 건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사건의 개요는 송일병이 처음으로 휴가를 나갈 때쯤 이병장이 송일병에게 첫 휴가자가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송일병은 그걸 까맣게 까먹어버렸고 결국 휴가를 못 나갈 뻔한 일이 벌어지고 만 겁니다. 그러나 송일병은 선임들에게 이병장이 자신에게 알려준 적이 없다며 하필 그 악마도 상종하지 않을 이병장을 찔러버렸고 선임들은 이병장에게 송일병 교육 똑바로 안 하냐면서 잔소리를 했다고 하죠. 당연히 이병장은 송일병에게 가서 따졌습니다만 불쌍한 송일병은 이병장에게 이러한 다시는 없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제가 이병장님보다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이병장님이 까먹고 저한테 안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송일병은 다른 면에서 머리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휴가자가 해야 할 일의 절반은 이병장의 말대로 잘 따라 했다는 게 문제였죠. 즉, 못 배웠다는 말은 아주 개도 코웃음을 칠 구라였던 겁니다. 그냥 송일병이 까먹은 거였죠. 결국 대노한 이병장은 당시 이병이었던 송일병과 대판 큰 소리로 싸웠고 그 소리를 듣고 사무실에서 나온 선임에게 둘 다 끌려가서 혼나고 맙니다. 당시 그 선임은 부대의 실세 비슷한 위치였고 무척이나 무서운 선임이었는데 웬일인지 이병장은 그 선임에게 꾸중을 조금만 듣고 송일병은 아주 영혼까지 털렸죠. 그리고 그 후 중대 내에서 송일병은 다시 없는 패급이 되었습니다. 이병장은 후임과 싸웠음에도 그 선임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사건의 내막은 이랬습니다. 두 사람을 불러다 놓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뭐 때문에 싸운 것이냐고 선임이 다그치자 이병장이 조심스럽게 우선 송일병의 말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선임은 그 말을 듣고 일단 넌 나중에 보자 라고 말을 한 뒤 송일병에게 자초지종을 묻습니다만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았을까요? 송일병은 이병장에 대해 정말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친구 이르듯이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전부 다 토해냈다고 합니다. 송일병의 말은 얼마나 터무니없었는지 전해지지 않아서 이미 소실된 이야기지만 자신의 억울함과 이병장을 모함하는 말을 있는 대로 토해냈다고 들었죠. 그러나 송일병은 그러면 안 됐습니다. 아무리 선전병영의 후임과 선임이 욕을 하고 싸워도 화해시키고 끝나는 황금기가 왔다고 해도 여긴 군대였죠.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선임은 일단 진정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 말도 무시한 채 쭉 자신의 말을 계속 송일병이 늘어나왔다고 합니다. 이병장은 송일병의 모든 모함에도 눈 깜빡 안 하고 무표정한 모습 그대로 그 말을 다 들었다고 합니다. 눈앞에 이등별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전혀 억울하다는 표정이 아니라 아주 싸늘하고 차가운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일병의 장장 1시간 되는 말도 안 되는 말 1시간 동안 말했어? 뭐 쌓인 게 많긴 많았나 보네. 만들어서 저렇게 말하진 않았을 거고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1시간을 어떻게 말해. 이병장은 어리나간 사람처럼 마른 웃음을 띠고 딱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바로 저런 점 때문에 싸우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상황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송일병이 아무리 막 전이 본 이등별이라 하더라도 봐주는데 한계가 있었고 자신의 말을 잘라먹으면서 지할 말만 하던 송일병은 선임의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었죠. 그때부터 송일병은 1시간 동안 장하게 연설한 자신에게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화가 난다는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이병장의 한마디에 그다음에 선임에게 있어서는 설마 그게 사실이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시간 동안 자신이 직접 겪었습니다. 저는 그 선임도 이병장도 1시간 동안 지 할 말만 하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는 게 더 웃겼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한 병장은 어휴 등신들 이라면서 크게 웃었죠. 결국 그 일을 기점으로 송일병과 이병장의 사이는 과거 미소 냉전 때보다 더 차가운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병장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이런 송일병을 나락의 구렁텅이로 걷어차버리는 사건을 벌이고 마는데 때는 무르익어 송일병과 이병장
그리고 다른 선임 휴가를 함께 나가게 되는 날이었는데 생활관이 활주로 안에 있기 때문에 부대 정문까지 차로 이동해야 되고 이병장이 뒤를 쓱 돌아보니 뭔가 이상한 걸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문제의 송일병이 기다란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고 있었는데 그건 중대 사무실 뒤에 자라고 있는 대나무가 틀림없어 보였습니다. 이병장은 조심스럽게 송일병에게 그거 뭐냐? 대나무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면 이걸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쯤 되면 송일병도 개 미친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더 미친놈은 따로 있었습니다. 당시 휴가를 같이 나갔던 선임에 의하면 이병장은 화내게 웃으면서 정말 와 네가 손재주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기발할 생각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소리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선임들은 저 미친놈들이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표정으로 무척 신경 쓰였지만 휴가 첫날이고 모든 것이 귀찮았던 선임들은 그 대나무를 버리고 가라고 송일병에게 말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병장은 뒤로 몸을 돌려 뒷좌석에 앉아있는 송일병의 어깨를 토닥이면서 그래 송땡땡아 넌 이걸 꼭 가지고 나가서 만파식적을 만들어서 오도록 하여라. 그리고 꼭 내 앞에서 그 소리를 들려줘? 라는 희대의 명언을 남기면서 다른 선임들이 송일병의 기이한 행위를 눈감아주는 그런 화려한 언변을 설득했다고 합니다. 송일병은 자신에게 공감하는 미친놈이 한 명 더 있다는 게 무척이나 기뻐하는 얼굴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부대 정문 앞 다른 휴가자보다 조금 늦게 도착한 그들이 버스터미널로 갈 수 있는 수단은 택시밖에 없었는데 마침 그 택시가 딱 한 대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다들 그 택시를 타기 위해 헌병에게 휴가증을 내미는데 이병장은 송일병을 자신의 뒷줄에 세우고 내가 가려줄게 가방 안에 숨겨서 몰래 가지고 나와 라면서 송일병이 가방에 대나무를 넣을 시간을 벌어준 후 선임들과 함께 먼저 휴가증을 보여주고 정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간과한 일이 하나 있는데 이병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머리가 더 한쪽으로 미친듯이 돌아가는 미친자였다는 거죠. 이병장은 두 명의 선임들과 함께 정문을 나간 순간 택시를 불러서 선임들은 우선 태우고 택시 문을 닫고 송일병을 가르치며 헌병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전우님 저 아저씨 가방에 이상한 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병장은 그 말을 할 때만큼은 송일병을 철저하게 타대될 사람을 취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고작 부대에 들어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병장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헌병들이 밀반입 혹은 밀반출하려는 사람을 잡으면 포상휴가를 받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대로 자기 후임을 헌병들에게 찔른 거죠. 당황한 송일병은 자기 가방을 감추려 들었고 헌병들은 분명 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가방을 압수 열어보게 되었는데 그냥 대나무만 손에 들고 있었다라면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끝났을 일을 가방에 넣어두고 감추기까지 하니까 더 이상하게 여기더라고 합니다. 결국 그 안에서 나온 거는 가방에 겨우겨우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대나무. 헌병들은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송일병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던 이병장은 환하게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야 만파시죠 꼭 만들어와. 그리고 택시에 이미 타고 있어서 자초지종을 잘 모르는 병장들에게 아 송일병은 생활관에 두고 온 게 있어가지고 가지러 갔다고 합니다. 휴가라서 기분도 좋은데 오늘 택시비는 제가 쏘겠습니다. 기사님 땡땡터미널로 가주세요 라면서 택시를 출발시켰고 송일병은 그날 휴가를 제 시간에 나가지 못한 채 헌병에게 몇 시간 동안 신문 받다가 겨우겨우 정문을 통과해서 택시가 없어서 1시간에 한 번꼴로 오는 마을버스를 타고 휴가를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일들은 송일병이 휴가를 끝내고 나서야 소문이 돌았고 우리 중대 사람들은 기적같이 아무도 송일병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병장의 미친 짓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휴가에서 막복귀한 송일병을 찾아가서 만팍식 어디 있냐? 라면서 불난집에 기름을 끼워 얹었고 그것 때문에 또 길길이 날뛰던 송일병은 결국 지가 미친 짓거리에 해서 휴가 늦게 간 주제에 선임에게 화를 내는 패급의 정신까지 좀 많이 이상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후임들에게까지 틀에 박혀버렸죠. 송일병이 평소에 하는 행동을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조차도 송일병이 하는 거면은 모두 좀 정신이 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밥 먹는데 숟가락질하는 것도 괜히 이상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사담으로 이건 제가 이병장에게 어떻게 그 당시에 헌병의 생리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었냐고 물어보니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헌병도 비인가 물품 들어오면 같은 헌병대에 잡히잖아. 근데 걔들은 선후임일 거고 정문의 검사는 보통 후임일 확률이 높지 않아? 그럼 최소 선임을 찌를 만한 보상이 있다는 소리지. 참고로 저는 이병장과 같은 짬일 때 어떻게 하면 짬통을 덜 무겁게 들까? 따위의 사고방식밖에 가지지 못하였을 텐데 이병장은 이런 작은 해프닝 말고도 더 큰 짓을 벌이게 되는데 다음 편 이병장의 그 잔대가리가 또 얼마나 잘 굴러가는지 전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가 진정한 상또라이 주임원사를 농락하고 전대장을 속였으며 단장까지 기만한 중대의 전설로 남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PS 결국 대나무는 집에 가지고 갔고 이병장 말대로 만파식적을 만들다가 실수로 부러뜨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후 송일병은 이 대나무로 뭘 만든다면서 군화 건조기에 대나무를 건조시키는 것이 하필이면은 또 이병장한테 걸려서 또 한 번 수치풀을 걸었다고 하네요. 어둠의 제갈량 이병장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죠. 어둠의 제갈량 이병장 이야기 세 번째. 안녕하세요, 샤운티클입니다. 이병장의 썰도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썰이 더 많은데 전부 다 쓰다가는 시리즈가 10편이 넘어갈 것 같아서 다 서술하지 못한 점 미안해요.
이병장은 제가 작전 중대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 기라성 같은 전설을 쌓아나갔습니다. 사고를 3번 내고도 군교대는커녕 휴가 하루만 잘린 사건이라든지, 그 잘린 휴가를 복구하기 위해 5,000km 무사고 운전당 포상 1일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차량을 어느 때나 제멋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하루에 부대 드라이브를 100km씩 매일 뺑뺑이 돌아서 이틀이면 만땅 채웠던 경유를 거덜내고 이틀에 한 번꼴로 주유를 해서 한 달 반 만에 이 포상을 복구한 썰. 당시 일병이었던 이병장은 어느 날 선임인 박병장이 양육해온 고양이를 키우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이 양반이 생전 키워보지도 않은 고양이를 그렇게 잘 양육했다고 합니다. 아직 사료를 못 먹는 고양이에게 젖병을 물리는 건 물론이고 우유를 다 먹은 고양이의 항문을 물티슈로 문질러서 배변 유도를 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임들이 사무실에 양육해온 고양이 사나와 함께 놀고 있는데 갑자기 잘 먹던 밥도 안 먹고 잘 울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사나의 보육 담당이었던 이병장을 불러왔는데, 그가 오자마자 한 말은 항의대대에 데려가십시오 였다고 합니다. 그 말이 나온 순간 다들 미친놈 보듯이 이병장을 봤는데, 그 다음 나온 대화로 선임들은 이놈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머리가 돌아가긴 돌아가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야, 고양이를 항의대대에 왜 데리고 가? 박일병님 잘 생각해보십시오. 저희 저녁에 불침범 누가 섭니까? 헌병. 네, 맞습니다. 근데 밤중에 우리 생활관 앞에 헌병이 딱 순찰하지 않습니까? 걔들 순찰 돌고 군견 데리고 산책하잖아. 근데 군견 다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수물자니까 일반 동물병원에 가서 안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돈도 엄청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 양반은 밤에 헌병들이 군견을 데리고서 순찰 도는 것을 보며 부대 내에 수의사가 있을 거라고 예상한 거죠. 군견은 확실히 중요한 자원이었고 그걸 아무 곳이나 맡기진 않을 것이라는 것도, 그리고 수의사가 군견대대가 아닌 항의대대에 있다는 것도, 이유는 의약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수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항의대대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선임들은 혹시나 하고서 사나를 데리고 항의대대로 향했고 정말로 수의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일이 벌어집니다. 때는 바야흐로 2017년 강릉에 거대한 산불이 났고 부대 하늘에는 육군의 헬기가 비처럼 착륙하던 때였습니다. 운도 지질이 없는 이병장은 육군 헬기 조종사도 조종사다 라는 이유로 업무가 몇 배나 늘어버렸죠. 새벽 3시에 나가서 4시에 들어오고 1시간 자고 다시 나가고 뭐 그런 일상을 계속 나날이 계속되었는데, 그날 새벽 이병장은 새벽 근무를 끝내고 언제나처럼 부대를 돌다가 시속 제한 25km인 도로에 들어섰습니다. 활주로에는 도로라고 부를 만한 것이 3개가 있는데, 하나는 서비스 도로, 일반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시속 25km 도로, 하나는 유도로, 항공기가 이륙하려고 이동하는 도로고 시속 제한이 없음, 그리고 활주로는 이제 비행기가 나는 곳이죠. 이병장의 뚫기는 이때부터 시작되는데, 매일같이 계속되는 새벽 근무 때문에 빨리 생활관에 돌아가서 잠을 자고 싶어서였을까요? 그는 마땅히 이용해야 할 서비스 도로를 이용하지 않고 유도로로 진입합니다. 이 사람은 조종사 출동 차량 운전병이었고 직전까지 조종사를 헬기로 이동시켜준 상황이었죠. 즉 유도로는 활공을 기다리는 헬기들이 지상에서 약 10m 정도 높이로 호버링하고 있었습니다. 이병장은 풀악셀을 밟으며 그 헬기 아래로 초리시속으로 달려서 생활관에 복귀했죠. 그리고 그 장면은 전대장의 눈에 확실하게 띄었고, 이병장이 생활관에 들어온 지 10분, 생활관에 전화가 소란스럽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병장의 후임병이 전화를 받으니 화가 잔뜩 난 전대장이 미친 거 아니야? 하면서 분노를 터뜨렸답니다. 이병장의 짓거리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구 불을 뿜고 있는 K9 자주포 포구 아래를 고개도 안 숙이고 달린 거나 마찬가지죠. 유도로에 진입하면서부터 이미 휴가는 다 잘린 거나 마찬가지고, 시속 80km 이상 밟은 순간부터 이미 최소 군교대이며 호버링하는 헬기 아래를 달린 순간에 만창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걸릴 줄 알았습니다. 다들 꽃이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있는데, 전화를 바꿔받은 이병장은 아주 태연하게, 아주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림청에서 오신 수리온 헬기 조종사 3분과 육군 친욱 후 헬기 조종사 2분이 가라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민간인과 타군의 독촉으로 유도로를 달렸다는 새빨간 개구라. 심지어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업무를 맡긴 것은 우리 부대의 참모 및 지휘관들이었죠. 거기에 타군 장교나 민간인에게 찾아가서 사실 확인도 하기 어려운 상황. 결국 전대장은 다음부터 조심해! 라면서 아무 일도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병장이 조금이라도 망설였다면, 혹은 강릉에 산불이 나서 헬기들이 기지에 임시 착륙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병장은 그대로 만창이었죠. 우리들은 이병장이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스무스하게 이빨을 까는 걸 보고서 다들 어이가 털렸습니다. 그리고 이병장은 이 일로 인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지 않고 열심히 타부대 조종사들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이틀의 위로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이병장의 브레이크는 드디어 전역을 한두 달 남기고 터져버리고 마는데, 이병장은 ORI라고 하는 작전 준비태세 검열이라고 하는 2년에 한 번 하는 공군의 대훈련에 재수없게 말년에 하게 되었죠. 이 ORI는 높은 곳에서 검열관들이 와서 작전 상태를 검사하는 일인데, 이 ORI 전에는 거의 3주간 OR이라고 하는 ORI 예행 연습 같은 걸 하게 됩니다. 이병장의 폭주는 이 OR이로부터 시작됩니다. 말년에 이런 큰 훈련을 하게 된 이병장은 신기가 매우 좋지 않았고,
그는 이미 부대 내에서 잔뼈가 굵고 부대를 뺑뺑 돌아가면서 병사들을 태워 목적지까지 데려주는 봉사활동 등으로 발이 넓었죠. 조종사 운전병 중에 이미 탑급이 되어서 근무 마두임에게 모든 근무를 던지며 그 자신은 PPT로 도형을 배치하면서 씹덕 그림을 그리는 아주 완벽한 개쌈 노가다의 시간을 다 버리고 있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죠. 잘 그리는데? 어찌되었건 근무를 후임병에게 너무 집어던진 나머지 근무 시간의 50%를 낮잠 나머지는 49%를 컴퓨터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역시나 선진병영 이병장 당시에 당연했던 일들은 당연하지 않은 게 되었고 결국에 근무 마두임은 이병장을 찌르겠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과를 하고 넘어갈 일인데 이병장은 이참에 하번하자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중대는 이병장의 바로 윗기수까지는 저녁 한 달이면 근무에서 하번하고 일과 시간에도 생활관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병장에게 직접 들은 썰, 주변 선임들 그리고 당시 간부들의 발언 등을 정리해서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장은 저녁이 한 달 좀 넘게 남은 상황이었고 그날 저녁 기지 방호 훈련 한참 중인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전화로 통제관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통제관님, 제가 통제관님을 정말 존경하는데 실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선택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너무 힘듭니다. 이병장의 뉘앙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타령할 것 같은 목소리로 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병장은 정말로 그것을 의도했습니다. 이병장은 급하게 전화를 끊으려 했고 당시 통제관은 어떻게든 전화를 끊지 않으려고 침착하게 야 들어봐, 야 끊지 말고 들어봐, 왜 그래 이 녀석아. 그렇게 몇 시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이병장 쪽에서 먼저 전화가 끊겼죠. 수송대대 간부들 사이에선 정말로 똥줄이 탈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병장이 말하길 자신의 그림은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바로 일주일 뒤면 상부에 검열관이 오는 상황에서 부대에 저녁이 한 달밖에 안 남은 병사가 탈영을 하면 당연히 모두가 발칵 뒤집어질 거고, 설사 탈영해서 잡힌다 하더라도 저녁이 겨우 한 달 남은 자신을 영창에 보내려고 해도 공군의 특성상 영창을 가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한 달 이상 걸리는 상황, 즉 절차를 다 밟고 영창에 보내시기가 되면은 그는 이미 전역한 상황이 되며, 거기에 당시 단장은 이미 병사 폭행 사건을 감춰졌다는 것으로 뉴스에 크게 한번 나왔고, 그런 일이 한 번 더 자기 담당하는 부대에서 벌어지면 군생활이 끝장난 거라는 마찬가지라는 생각에 결국 탈영병 한 명쯤 생겨도 길을 쓰고 사건을 없던 일 처리할 거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그 판단은 정확했죠. 단지 이병장은 절대 탈영할 마음이 없었다는 것만 빼고요. 왜냐하면 탈영을 몰래 하는 거죠. 대놓고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병장은 자신의 준용 버스를 몰면서 부대 정문에 라이터를 켠 채 정차에 다시 한번 통제관에게 전화해서 저 정문입니다. 이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남기고 끊었다고 합니다. 탈영하려는 병사가 간부에게 전화를 하고 탈영한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전화를 끊고 1분이 지나지 않아 수송대대의 대대장 및 주요 간부들이 이병장의 버스를 둘러서서 포위했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척하면서 이병장을 끌어내려 수송대대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임원사님에 의하면 대대장과 이병장의 대화가 이루어졌고 당시 막 부임해서 대대의 악패습 철폐를 외치며 작전 차량 중대의 하번 제도를 삭제하는 데 앞장섰던 패기 넘치는 강철의 대대장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부임병의 청소를 도와준다는 조건으로 이병장이 생활관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양보했다고 합니다. 말이 양보지 이병장의 의도대로 전부 이루어졌고 이병장이 잃은 것은 간부들의 신임뿐이었죠. 이런 일련의 사건은 이병장이 전역하고 하사님 한 분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병장의 본인 피셜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악패습을 당했고 구타도 당했습니다. 제 선임들이 누렸던 것 전 하나도 못 누렸습니다만 깔끔하게 전부 포기하겠습니다. 대신 하번시켜 주십시오. 저는 잃을 게 없습니다. 이대로 범죄자가 되건 죽거나 크게 다치지만 않으면 사회에 나가서 크게 어려울 일도 없습니다. 근데 대대장님은 참 잃을 게 많습니다. 첫 부임 아니십니까? 만약 제가 대대장이었다고 해도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걸 처벌하자니 위에서 노발대발할 게 분명했고, 저 말을 안 들어주자면 이딴 짓까지 버린 놈이 얌전히 말을 들을 것 같지 않고 아주 목에 딱 걸려버린 생선 가시랑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거기다가 명분상 전역할 때까지 후임을 돕는다고 하니 그걸 누가 막습니까? 결국 이병장은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인사를 하러 온다는 조건으로 생활관에서 계속 있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병장은 결국 ORI 훈련도 받지 않고 편안한 말년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병장 이 미친놈은 이곳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썰을 압도할 다음 썰은 마지막 편으로서 이병장이 모두를 농락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병장 썰의 마지막을 장식할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이병장 이야기를 보면서 느낀 거는 굉장히 그 감정이 조금 결여돼 있고 말을 잘하며 되게 임기응변에 뛰어나고 약간 똑똑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지막 썰로 인해서 이병장의 이미지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병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원스타로 시작해서 원스타로 끝맺은 사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병장이 근무를 하번한다는 거는 말년병장들 이제 뒷선으로 물러난다는 그런 뜻이래요. 생활관에서 놀던 어느 날 이 양반은 이미 편하지만 더욱더 편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중대한의 그를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그가 싸지방에서 야한 마늘을 보다 걸린다 해도 그 누구도 그를 건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이병장은 마지막 선을 넘기에 이릅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인사하러 온다고 하는 최대의 마지노 라인을 어김없이 부셔버린 것입니다. 그는 밤을 새워가며 놀다가 새벽 5시가 되면 잠이 들었고 오후 3시쯤 돼야 눈을 뜨고 일어났죠. 저녁 5시가 되어야 어슬렁거리면서 중대에 배달되어 있는 밥을 주워 먹으려고 걸어왔습니다. 이런 날이 한 3일이 반복되자 결국 통제관님이 빡이 쳐버리고 말았죠. 대대장이랑 한 약속조차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말입니다. 통제관님은 병사들을 시켜서 이병장을 잡아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병장은 생활관 안에 있었고 이병장을 잡으러 온 병사들은 이병장을 둘러쌌죠. 이병장은 순순히 우리를 따라서 사무실까지 왔는데 통제관님은 급한 일이 있어서 아주 잠깐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우리에겐 이병장을 꼭 붙들어 두라는 경고와 함께 말이죠. 이병장은 큰일이 아니라는데 빗자루를 가지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뭔 짓을 하겠어 싶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근데 그게 큰 실수였죠. 1분 사이 이병장은 모습을 감췄고 우리 중대 이하사에 따르면 활주로로 진입하는 게이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꼼짝없이 부대 안을 사사시 뒤져야 할 상황이 되었고 우리는 결국 이병장을 찾지 못하고 사무실로 복귀했죠. 어차피 저녁 되면 생활관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 말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통제관님의 명령으로 다시 한번 이병장을 찾으러 나섰고 이병장을 다시 찾은 곳은 결국 생활관 독서실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어디 있었어? 어디 숨어 있었냐 물어봤더니 게이트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게이트 밖으로 나갔다가 나가는 걸로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들어와서 부대에 있는 수로를 통해서 사무실 옆 수로 굴다리 밑에 우거진 덤불에 무길기가 있는 곳까지 와서 그 사이에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닌자야? 바닥에 물이 흥건했는데 방금 샤워를 한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마 수로에서 뒹굴다 와서 몸이 젖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를 몰아넣는 것은 성공했지만 독서실에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병장에게 어서 나오세요 라고 소리를 쳤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이병장을 잡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독서실에 열쇠를 가지러 갔습니다. 물론 독서실을 지킬 보초 한 명은 세워두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독서실에 문을 따고 들어갔을 때 그곳엔 아이집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분명 문 앞을 꽉 막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데이비드 카파필드냐고. 선임 한 명이 독서실 안으로 들어가서 창문을 열어보니 창문 아래에 보일러용 유류탱크가 있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독서실 뒤에 설치되어 있는 유류탱크는 딱 성인 한 명이 창문에 매달리면 겨우 발이 닿을랑 말랑하는 그런 알맞은 높이였죠. 그제서야 우리는 이 인간이 자기 방도 아니고 왜 하필 독서실에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병장은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다 예상하고 도망칠 만반의 준비를 해놨던 거죠. 수송대대는 다시 한번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병장 피셜에 따르면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이번엔 정말 한번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 대대의 백방으로 찾아 나선 결과 이병장을 발견하게 된 건 간부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부대 뒷문에서 사복 차림으로 발견됐다고? 뭐하는 사람이야? 지난번에 휴가에서 왜 옷을 준비해온 것이 있길래 그게 뭔가 했더니 여기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이병장은 이번에 보란듯이 일을 크게 만들려고 작전이라도 한 듯 옆에 있는 작은 산 위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쪽의 지리는 간부들보다 이병장이 더 잘 알고 있어서 간부들도 놀랐는데 부대 안에는 작은 산도 있고 바다도 있습니다. 수송대대 간부들이 버스코를 외치면서 이병장 하나를 쫓으라고 말했고 이병장이 귀신같이 산에 둘린 펜스 중에 철조망이 없는 포인트를 찾아가서 이미 부대 밖으로 세상에 반쯤 발을 내딛고 있는 장면을 관련자들은 모두 목격을 하게 되죠. 이제는 탈영 미수가 아니라 탈영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간부들은 그걸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ORI 전에는 상급 부대에서 내려오기 직전이라 어떻게 잘 마무리라도 되었지 지금은 아예 ORI 중이고 아직도 ORI 도중이야? 이미 감찰관들 쫙 깔린 상태였습니다. 이병장이 담장 위에 세상을 향해 뛰어내리려는 그 순간 자신의 군생활이 끝장난다는 위협을 느낀 감독관님은 몸을 던져서 거의 80% 정도 세상 밖으로 나간 이병장을 끌어당겨서 부대 안으로 내팽개쳤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거기서 상황 종료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가파른 산의 나무들을 끌어안고 절대 내려가지 않는 이병장을 어떻게 어르고 달래고 힘도 써서 끌어내리려는 간부들. 놀랍게도 이병장은 혼자서 백전도장들 상사 4명을 상대로 1시간 이상 악다구니를 써서 버티더랍니다. 바지를 잡으면 바지를 벗고 상의를 잡으면 상의를 즉시 벗었고 이병장은 옷을 2겹이나 껴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의 마지막 옷이 벗겨지고 체련복만이 남았는데 그제야 이병장은 간부들을 보면서 군 조사관을 불러달라! 군 조사관을 불러달라! 하면서 불러주지 않으면 난 결사항전하겠다!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간부들은 한 방 먹은 듯 눈치챘습니다. 군 조사관들은 거의 반쯤 민간인 같은 사람들이죠.
거기다 지금 같은 상황에 이 사건이 잘 무마하려고 어떻게 했던 이병장의 편을 들어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조사관들은 오자마자 모든 간부를 강제적으로 내려보내고 이병장과 함께 삐오큐 간부 숙소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대화를 시작했고, 조사관들은 이병장에게 먹을 것과 간식들을 건네면서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물었고, 이병장은 성실하게 대답하며 조사관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훈련이 끝나면 바로 저녁이다. 그러나 간부들과 대대장이 날 가만두지 않으니 너무나 고통스럽고 무섭다. 접근을 금지시켜달라. 그 당시에 우리가 봤다면 입에 거품을 물었을 겁니다. 그 양반은 절대 그럴 양반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조사관들과 간부들에게 그 말은 먹혀들었고, 이병장은 전역하는 그 당일까지 말 그대로 신성불가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병장은 화려하게 군생활을 막을 내렸고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걸 다 이루었으며, 한 번의 탈영 미수 사건과 한 번의 탈영 사건에 대한 처벌은 하나도 안 받고 심지어 말년 휴가도 풀로 다 갔다 오고 그렇게 전역을 했으며, 이병장을 증오하던 간부들은 이병장 전역 후 얼마나 기뻐했는지 고기와 술로 회식을 베풀었습니다. 끝! 지었다면 이병장은 우리 중대의 최악의 꼴통 패급으로만 남지 전설로 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병장은 전역했고 간부들은 이병장에게 어떻게든 복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역 후 그날 하루 동안은 군인의 신분이라는 것을 이용해 빅 영창을 준비하고 있었죠. 아주 강력한 만창으로요. 하지만 이병장은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들의 모든 계획을 철저히 부셨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병장이 전역을 하면서 해당 기수 최고 모범 병사 상과 함께 단장 원스타님의 훈화 말씀을 하는 그 단상에 함께 올라 단장님과 악수를 하고, 원스타의 표창과 소정의 상품을 받고, 원스타 및 영관, 장교, 참모진들과 악수를 하며 전역자 버스에 가장 먼저 탑승하게 되는 최고의 예우를 받으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단장과 함께 악수하며 웃으며 상을 받는 그 장면은 그대로 사진이 찍혀서 부대 동정에 대문짝만하게 실렸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바라본 수송대대 주임원사님은 표정은 정말 뭐 이런 개 같은 경우가 다 있어 같은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참모진, 간부진도 다 이병장과 악수하려고 하는데 주임원사가 악수를 안 할 수가 없었죠. 이 사건의 전말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하다고 하네요. 모든 병사는 전역하기 하루 전날 단장님과 대화라는 내일 저녁이니 이제 말할 수 있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부대 내 각종 병역, 비리, 부조리, 개선사항 등을 병사가 직접 허심탄회하게 단장님께 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전역 예정자들이니 무서울 것이 없어서 말하는 수위도 꽤 강하다고 했는데, 이병장은 이 단장님과 대화의 자리에서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병장은 단장과의 대화 시간에 가만히 있다가 단장님이 퇴시로 단장님이 뒤에 따라가 필승 병장 이땡땡 단장님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였고, 단장님은 흔쾌히 그를 단장실 안으로 들였다고 하죠. 이병장은 그렇게 단장님과 독대 시간을 가졌고, 그 안에서 이병장이 아주 열렬하게 부대 개선 사항과 차량 운행을 할 때 도로 주변에 나 있는 나무들 탓에 시야가 방해되는 지점, 차량이 진입하기 어려운 지점, 전시 상황에 적이 침투하기 쉬운 지점 등을 자료로 준비해 모조리 제출했던 겁니다. 완전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닌 게, 이병장이 그야말로 간부들은 다 못 돌아보는 부대의 모든 장소 길을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군생활을 하며 쌓아온 지식은 결국 부대를 보완해야 되는 모든 취약점을 자연히 알게 해주었고, 결국 해당 기수 최고 모범병사 표창과 함께 단장 표창을 한 번에 받으면서 영광스러운 전역을 하게 되었죠. 만창이요? 단장님이 해당 기수 최고의 모범병사라고 사진까지 찍어서 부대 홈페이지에 박아버렸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소문에 의하면 수송대대 주임원사님은 이병장 덕분에 진급시험 가산점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원스타로 군생활을 시작했고 원스타로 군생활을 마감했습니다. 개 8급이면서 최상의 모범병사로 최고의 우대를 받으면서 병사, 간부, 장교, 참모, 심지어 지휘관까지 모조리 속이고 농락하고 사라진 이병장. 그는 우리 중대 전설이 되었죠. 이 썰을 제가 듣기만 했다면 전 절대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저 믿어주시길 바랄 뿐이죠. 이상으로 인생 저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해준 이병장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하나 지금 문득 생각이 드는 건, 이 쓴 사람이 이병장이 아닐까 한번 추론해봅니다. 전에 유튜브 댓글에 이거 누구누구 무슨 병장 얘기구나 라고 나온 거 보면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자세하게 이렇게 쓰고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건 이 글쓴이가 이병장이 아니었을까요?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청담동 고급 비대썰로 유튜브에 썰랑썰레 데뷔했던 나는야 단심가입니다. 그게 무슨 썰인지 궁금하시다고요? 우측 상단에 나오는 걸 눌러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자기 거 여기다 우측 상단에다가 띄워달라고 이렇게 만들었나봐. 유튜브의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네요. 오늘 들려드릴 썰은 무려 탈영이 쉽지 않은 바로 그 계급의 탈영썰입니다. 13년도 11월 콜 오브 듀티를 실행하려 306 보충대에 이입돼 그 후 자대 배치를 받고 청담동 고급비대라는 보직을 받게 되었죠. 믿거나 말거나 원래 보직 이름은 대대 통역병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상병이 되고 라면 박사 논문을 쓰고 있을 때쯤 일어난 일이었죠. 장부터 이 녀석아 라면 너무 먹으면. 추웠던 14년도 겨울,
군대에서 나는 두 번째 겨울이었습니다. 야간 초소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죠. 아마 1시쯤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보통 자정이 지나고 나면 FM으로 기동하지 않고 AM 혹은 가라라고 하는 기동을 하거나 드래곤볼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여기서 드래곤볼이란 한 번에 모여서 탄약 수불대에서 다 탄을 받고 각자 초소로 한 번에 탁 뿌릴 때 확 여기저기로 막 뿌려지니까 그걸 보고 간부들이 야! 드래곤볼! 이라고 외치면은 애들이 쫙 하고서 다른 데로 퍼진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날따라 드래곤볼 광팬인 이 중사 양반이 눈에 불을 켜고 나오는 겁니다. 단신가 상배님, 김중사 눈깔 왜 저럽니까? 라고 부사수가 말했었죠. 평소엔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부스스 하고 입가에 침 흘린 자국도 있고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니 탄띠에 탄조끼까지 완전히 입고 방탄까지 쓰고 나오니 뭔 일이 일어났구나 싶었습니다. 탄수불대에서 자연스럽게 탄을 받고 땡땡 초소 공포탄 10발 우상탄 2탄창 확인이 이상 없습니다 하고 뒤돌아서는데, 당연히 자 이제 드래곤볼을 외치겠지 하고서 드래곤볼이겠거니 하고 싶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야 단신가야 어디가니? 이러는 겁니다. 싸늘하다. 가슴에 공포탄이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짬은 본능보다 빠르다. 상병 단심과 초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보통 같으면은 아유 김유사님 날씨도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십시오, 전번초들 빨리 뛰어오라 내려오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텐데,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를 아까 본능이 안 깝쳤죠. 초소에 올라가면서 담배 하나 피려고 휴지에다 담배 두 가지 숨겨서 고무링에다 잘 숨겨놨는데 담배는 못 피겠구나 싶었습니다. 제일 고지대에 있던 초소였기 때문에 언제나 새벽 근무면 가능했는데, 근무 시 담배, 라이터 등 불필요한 물품 소지 시 영창 체험학습을 떠나실 수 있습니다. 사단이나 연대, 수색대 혹은 근처 해병대 사단에서 심심치 않게 부대 털러 올 때 말고는 타지 않는 FM을 그 겨울에 타게 되었습니다. 부연 설명 한 번만 들어갈게요. 원래 이게 동초라고 해서 부대가 요렇게 생겼으면 초소들이 이렇게 초소가 몇 개가 존재해요. 여기가 본청이야. 여기서 이제 나왔어. 나오면 바로 앞에 뭐 탄약고 있고 바로 좀만 올라가면은 저 대공초소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위병소 있어. 근데 이렇게 못 가게 해놨어. 어떻게 가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동초라 그래서 요렇게 나와서 본청 뒤로 가서 갑자기 산을 타. 그래서 올라가서 여기 그 부대 바깥쪽을 쭉 한번 훑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려오는 애들은 이 라인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내려와. 이렇게 해서 본청 들어가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근무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중간에 동초라고 해서 이 부대 자체 전체를 한 번씩 다 확인을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하는데,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건 자 드래곤볼 가라 이러면서 드래곤볼 뿌렸다는 건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앞에서 탄 수불 다 받고 탄을 다 받고 자 드래곤볼 출동! 그러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군대를 안 갔다 오거나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연 설명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거 아닌데라고 댓글 다시면은 목 조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깔바지에다가 깔깔이에 내복 2겹에 양말 2겹. 아 오늘 한번 수육 찌겠구나 싶었습니다. 기동 시작. 보통은 기동을 돌 때 후레쉬 키지 말고 다니라고 합니다. 그치? 하지만 그날은 전원 후레쉬 키고 철책을 점검하면서 걸으라는 겁니다. 왜? 그때 울리는 짬 센서. 한 새끼 타령했나 본데? 이중대 놈인가? 이중대 간부 개빡친 거 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비위나 맞힐 겸 열심히 철책을 흔들면서 개구멍 있나 확인했죠. 최소 찾으면 이거 휴가증 나온다 싶어서요. 30분을 걸어서 저와 제 부사수가 근무해야 되는 초소에 다 도착할 때쯤 김중사님이 야발야발 하는 겁니다. 아 야발 그 새끼 때문에 뭐야 이게 야밤에 아이씨 이러면서 순진하지는 않은 때만이 묻은 단심과 상병 이때다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누가 뭐 우리 김유사님 괴롭힙니까? 상사만 아니면 제가 혼내주겠습니다. 타 중대 용사면은 제가 아주 저희 중대 축성 창고로 불러가지고 세 사람으로 개조를 해버리겠습니다 라고 장난을 좀 걸었죠. 보통 때 같으면은 그래 그 새끼 내가 너한테 보내줄게 라고 하실 분이 야 네가 어찌할 문제가 아니야 이건 못해 이건 마 이러는 겁니다. 아 망했네. 심기를 거스른 줄 알고 닥치라고 했을 때 그냥 괜히 불똥 튈까봐 가만히 있었죠. 야 너네만 알고 있어. 니네 중대 땡땡땡이 알지? 그 새끼 지금 연락이 안 돼. 잘못 들었습니다? 땡땡땡 하사 말씀이십니까? 일과 끝나고 외출 나갔는데 복귀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병사도 아닌 하사가 탈영을 해버린 거죠. 속으로 이게 탈영인가 싶었겠지만 영내 BOQ에서 지내는 애였으니까 탈영이겠죠? 아무리 늦어도 11시까지는 복귀해야 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위치 파악도 안 되고 부대가 다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결국 세 번째 봉우리 언덕을 넘어서 제 초소에 도착했을 때 96K와 512K로 보고를 했습니다. 당소 복청자 측에서 알리고 개보고 측에서 이상 없이 근무 투입되었다고 알림. 그러나 잠시 후
당소 빠르단이라 알리며 현재 나가는 차량 5대기 기동 차량이라고 알림. 그리고 대대장님 들어오셨다고 알림. 개 망했다. 이병소에서 핵폭탄급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사수와 저는 야 우리 땡땡이 하사 개됐다. 평소에 관심 하사였으니까요. 일도 못해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어. 그냥 좋게 말해 순둥순둥한 세금 루팡 하사. 부사수와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을 만한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쓰다 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갔고 근무교대자가 올라올 때쯤 되니 구류케이가 다시 올립니다. 당소 빠르단 측이라 알리며 5대기 차량 복귀했다고 알림. 찾았나? 아니면 리얼 노답이라서 돌아왔나? 하고 있었습니다. 부대가 아파트 단지에 있었기에 10분 정도 걸어가면은 6차선 도로에 식당, PC방 등이 가득한 곳이었고 5대기가 단독군장에 대검까지 총 들고까지 나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랄까 싶어서 빨리 돌아왔나 싶었습니다. 그 후 교대자가 올라왔고 물어봤죠. 야 지통실 상황 어때? 지금 개 미쳤습니다. 개살벌합니다 지금. 아니 아직 못 찾았대? 5대기가 찾았답니다. 어디서? PC방이랍니다. 하사가 PC방? 그렇습니다. 우리 무술모 순둥이 하사는 일과 시간 이후 저녁을 먹으러 외출하였던 곳이었고 그곳에서 롤 몇 판 하러 PC방으로 향했던 거였죠. 롤 다이아였어. 계속되는 연패에 빡친 하사는 시간도 안 보고 계속 게임만 했던 거였고 당연히 무음이었던 핸드폰은 보지도 않고 게임만 했음. 탄약 수불대에 탄 반납하고 들어가려는데 당직사령이 나와서 지통실 쪽 문을 사용하지 말고 다른 문은 열려있으니 그쪽으로 이용해 중대로 복귀하라고 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살벌하니 오지 말라고 한 것이겠죠 아마? 중대 행정반은 비상의 개판에 난 근무 끝났으니 그냥 자야지 하고 편히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침 그 난리통에 지통실 근무였던 알동기가 흡연장에서 보이길래 어이 알동기! 라고 했고 형 나 담배 하나만이라고 하면서 그 알동기가 왔죠. 담배를 주며 어제 썰 좀 풀어봐. 너 봤을 거 아니야. 어제 땡땡 하사? 담배값은 해야지? 어제 오대기한테 포승줄 묵혀서 지통실 들어왔고 그 이후에 우리도 다 나가있으라고 하셔서 대대장님이 대충 6년 정도 뒤에 썰랑썰레에 써야 되는데 도움이 안 되는 정보군 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쉽지만 아침 점호를 받으러갔죠. 잡혀 돌아온 이후 그 하사는 약 한 달간 중대에서 아니 대대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대 인사계 말로는 연대에서 중징계를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대충 사이즈를 보니 정황상 월급 빵꾸에 영창 정도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병사가 탈영을 시도했고 휴가 미복귀를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중대에서 아무것도 안 시키는 하사가 아무 터치도 않는 자유로운 영혼이 외출도 핸드폰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간부가 탈영을 나름 땡땡동이라고 이름 있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에서 육공에서 내리는 총든 군인들을 본 동네 사람들은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새벽 시간이라 사람 없었겠지? 라고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한 달 정도 후 그 하사는 복귀를 했고 정말 관심병사 말년병장처럼 중대는 더욱더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진정한 리얼 다크템플러가 되어 살았다는 아마도 육군 역사상 보기 힘든 몇 안 되는 하사가 탈영한 썰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썰이 반응이 좋다면 대대장님 전역하시는 날 전 대대원 그리고 전역한 많은 인원들이 대대장님 도열해드리러 모인 썰 실망 박사학이 가지고 있는 중대장 비리가 밝혀져서 진급 막히고 연대로 밀려난 썰 전역 후 ICT에 있었는데 중대장이 제때 부사수 및 후임 안 만들어줘서 중대가 개작살나고 대대장님한테 직접 전화하셔서 미안하다고 한 썰 개복업 팬이 된 썰 내가 왜 6번까지 이렇게 길게 어그로고 글 끌고 있는지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난은 라고 나는야 단신가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무슨 하사가 탈영을 하냐? 야 하사가 탈영이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탈영인가? 이 원래 간부들은 약간 외출이 병사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자유롭긴 하지만 BOQ에서 살고 있고 그랬으면 근무지 이탈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지 뭐. 저럴 거면 뭐하러 하사 갔냐? 군대를 가질 말지. 하여튼 롤은 질병이야. 그래서 제가 롤을 안 합니다.